다음은 국내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및 패널 토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의 중심에 선 현대차 그룹과 스타트업의 협력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박수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현대자동차에서 제로원실 담당하고 있는 노규승 상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 그 제로원에서 투자한 포트폴리오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좀 편안하게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저희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LD카본하고 포엔이라는 이 두 스타트업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저희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도 굉장히 먼저 외국에 있는 투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해외 사업을 진출하신 경험들이 많으신 곳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글로벌 진출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두 분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은 두 분 순서대로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회사 소개하고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 대표님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포엔의 최성진 대표입니다. 저는 현대차에서 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내 벤처와 사회 벤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현대차를 근무를 하다가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매년 제안하게 돼 있어요. 제안을 하고 그 중에서 실제 이 제안 아이템을 가지고 한 2년 동안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현대차에서 급여를 줘요. 급여를 주고 지금은 뭐 1년이지만 예전에는 저 할 때는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현대차에서 급여도 주시고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까지 주세요.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현업을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스타트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한 다음에 분사 심의를 받습니다. 여기 계신 상무님께 받아갖고 분사가 결정이 되면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는 배터리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아이템으로 분사 창업을 했었고 그 배터리를 누구나 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쓸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을 하고 제안을 해서 사내벤처 제도로 분사 창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D카본 대표이사 황용경입니다. 저희 회사는 폐타이어를 자원순환하는 폐기물 자원순환 기술 회사가 되겠습니다. 폐타이어를 열분해하고 거기서 발생된 열분해 유 그리고 고용 잔재물을 잘 가공해서 원유해 형질로 만들어서 이제 그 SK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카본 블랙이라고 하는 그 화학 소재를 만들어서 다시 타이어 회사에 원료 소재로서 판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두 분 다 사실 이제 창업 과정이나 스토리가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제로원에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한 100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해외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굉장히 많은 파운더분들을 만나봤지만 또 두 분은 창업 과정도 두 분 다 굉장히 좀 다르시고 창업 스토리도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일단 창업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황 대표님 먼저 한번. 예. 네. 저는 그 금호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가 그 서울대 MBA를 하던 중에 이제 학생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학생이 되어버려서 너무 집사람한테 이게 좀 미안하고 그래서 용돈벌이 겸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사업을 원래 좀 포기하고 이제 다시 취업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되더라고요. 아침에 저희 집사람도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아침에 제가 담당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많이 독특하신 것 같은데 보통 스타트업을 용돈벌이로 시작하신 분 없지만 네, 워낙 독특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 대표님. 네, 저는
그 현대차에서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친환경차를 개발하던 일을 200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있어요. 그거에 패키지하는 일들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친환경차라고 믿고 열심히 개발했는데, 제가 중국의 지역 전문가를 갖다가 17년도에 복귀를 했었어요. 복귀하고 나서 현대차 연구소 내에 폐차장이 있었습니다. 폐차장을 갔는데 거기에 친환경차 개발했던 개발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왜 그냥 버릴까? 이렇게 좋은 배터리는 다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등산이나 낚시나 이런 거 가는 게 되게 인기였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보조용 파워뱅크라고 해서 우리 핸드폰의 파워뱅크처럼 조금 더 큰 사양을 제가 개발을 해서 그걸로 사실 분사 창업으로 제가 기술 제안을 했고, 제가 안에서 사용 후 배터리 기반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던 와중에 전기차의 배터리를 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없다 해서 그 부분으로 사실 분사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일은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전기차 차주가 계시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 배터리가 되게 비싸거든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케이스만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고장난 부품만 교환하는 재제조라는 공법을 기술 개발을 해서 그걸로 사실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한 목적은 사실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에 현대차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창업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대차랑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개발했던 일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배터리를 제가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사실 개발에 대한 니즈도 제가 되게 재밌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우님, 저도 좀 너무 비교돼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길게 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석유화학 연구원으로서 이제 그 연구 생활을 했었고, 이제 그 타이어나 고무 부품 제조회사들 어카운트를 상대로 기술 영업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과 세일스 파이프라인을 명확히 알고 있는 저의 에셋을 어떻게 그 시너지를 내서 가치로 만들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고민하던 것들 중에 친환경에 대한 웨이브가 분명히 명확하게 저희 타이어 인더스트리,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있었고, 내가 가진 에셋과 이 친환경적인 걸 이렇게 섞어서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어떤 걸 내가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주변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유통을 하고 고객을 만나고 이런 부분 플러스 이제 세일즈를 직접 할 수 있는 분, 타이어를 만든 분, 그리고 폐기물 쪽에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들과 이렇게 기회를 찾게 되었고, 그것들을 모아서 사실 저희 집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 제가 IR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집을 다 팔고 여기다가 다 때려 부어야 되는데 해도 되겠냐라고 이제 IR을 하고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건 컴피티션이 아니기 때문에 살살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제로원,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는 아무래도 딥텍 스타트업을 좀 많이 투자하는 편이고, B2C보다는 B2B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인더스트리상 그런 쪽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희 경험상 보면 이렇게 산업계에 어느 정도 경험과 업력이 좀 쌓여 있으신 분들이 사실 훨씬 더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좀 환경이 좀 어렵고 한 상황에서는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캐시 자금 같은 걸 관리도 훨씬 잘 하시고, 특히 또 사람 관리도 두 분 다 워낙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요. 저희도 뭐 스타트업 심의할 때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평가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두 분 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내에서 쉽지 않은 좀 글로벌 사업화라던가 아니 글로벌 투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단에서 많이 유치도 하셨고 경험도 하고 계신데, 일단은 저희 우리 황 대표님 마이크 잡으시고 도요타 투자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어떤 과정이 제일 힘들었고, 또 예를 들어 외국 투자를 받으니까 받는 과정도 그렇지만 받은 이후에 또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그 도요타 우분 캐피탈로부터 도요타가 100% 운영하는 그 그로스 에퀴티로부터 이제 2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시리즈 C에서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사실 1년 반 이상의 그 시간을 소요를 했었고 그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확률이 매우 낮은 그런 어템트였는데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우리 문화와 다르다 보니까 그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언어적인 것 특히 일본 분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못하셔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느리고요. 하지만 잘 이제 그분들을 이해하고 문화를 존중했을 때 그분들이 차곡차곡 그 쌓여가서 이제 결국에 최종적으로 메이드가 됐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그 프로세스였다라고 느껴질 만큼 되게 좋은 그 자본들이 그 해외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투자 이후에는 사실 그 우리 현대자동차에서도 저희 주주로 계시지만 도요타, 현대자동차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 회사에 투자한 이유에 사실 위상의 차이를 정말 많이 느끼고요. 저희가 어떤 고객을 만나든 어느 장소에서든 이제 우리 주주는 도요타랑 현대자동차예요 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이제 그 좋은 거 이야기했으니까 안 좋은 거 이야기하면 이제 그 큰 회사들은 굉장히 그 많은 관리적인 내부 통제 그리고 시스템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가 well function 되는지 이사회 회의록이 잘 작성되고 운영되는지 이런 관리적인 체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갖춰나가고 대응하는데 정말 그 시간도 많이 써야 하고 피로도도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원래 매는 빨리 맞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맞아서 되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 딜 하던 중간에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이제 도요타랑 LD 카본은 처음으로 같이 했고 또 그 뒤에도 지금 한두 개를 더 같이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도요타 애들이 저희한테 RCPS 이거 뭐냐 무슨 이런 황당한 투자 계약서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메일로 길게 블레임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어떠셨어요 대표님? 그 이제 RCPS 기존의 국내 투자자들한테 받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티피컬하게 따라오는 것들이긴 한데 이제 도요타하고 그런 얘기 할 때 중간에서 다른 주주사들하고도 조율을 하셨어야 될 텐데. 저희가 그 RCPS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희귀한 형태의 계약 문화로 인해서 그 기존에 계시던 주주분들 10개 이상의 하우스들 모두와 도요타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주주간 계약을 다시 새롭게 체결하는 엄청 그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 만큼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RCPS라고 하는 계약의 형태가 우리나라에만 있고 이런 부분을 사실 중기부나 이런 벤처 투자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CPS나 다른 우선주의 형태로 할 것을 많이 권장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투자 하우스에서 이제 그런 RCPS를 굉장히 고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개선되면 우리 좋은 스타트업들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뼈저리게 느끼기는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다른 데 얘기하실 때는 현대차 그 다음에 도요타로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저희 포엔 대표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업 진출도 이미 하셨고 미국도 하고 계시고 베트남까지 하고 계신데 이 해외 사업 실제로 진출하다 보니까 제일 느끼시는 어려운 점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문제를 풀어가고 계신지 경험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이 배터리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판매한 지역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 판매한 차의 배터리를 한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여기서 수입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다행히 현대차에서 글로벌 판매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판매 순위가 되게 높게 올라가고 계시고, 거기에 전기차는 상당히 빠르게 많이 판매를 하셨습니다. 판매하고 나서 10년 20만 킬로까지 계속적으로 보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증 수리품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신품 배터리를 다시 주기도 어려울 뿐더러 해서 저희가 실제 지금 미국에 파견을 나가서 저희 인원들이 미국의 딜러샵을 돌아다니면서 배터리를 수리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 이동이 가능한데 판매 지역이 미국만 해도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뭐 디트로이트도 갔다가 LA도 갔다가 뭐 실리콘밸리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생활했던 친구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그 인원이 나가서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미국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좀 만지거나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2개 조로 편성을 했는데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한 명은 미국 생활을 하고 미국의 경험이 있는 사람 한 명과 그다음에 한국에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친구, 이렇게 두 사람을 페어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현재 하고 있어서 미국 사업에서 어려운 점은 일단 인력 수급이 어렵고, 그다음에 한국같이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작은 동네가 아니라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럽은 지금 독일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에서 제조하는 공장을 셋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판매했던 현대차의 배터리들을 그 슈투트가르트로 다 모여서 거기서 재제조를 해서 다시 나가는 컨셉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엄청 급한데 독일은 항상 절차가 필요한 나라다 보니 그 절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늦어요. 원래 올해 말에 공장을 셋업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사실 셋업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요. 특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공장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매도인의 물건을 보고 오케이를 하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매수자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매도자한테 얘기를 하면 매도자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정부의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팔 거냐 말 거냐가 승인이 되고, 이런 절차들이 되게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하는 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임대가 낫겠다. 임대라면 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공장을 셋업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현재 나가고 있는데, 각 문화마다 우리 한국과는 다른 여건,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고, 실제 근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기부에서 지원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중진공을 통해서도 지원을 해주셨고요. 현지 나가보면 코트라라든지 중진공에 각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정보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절차는 좀 밟아가고 있는데, 실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플레이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은 실제 그런 레퍼런스가 많이 없다는 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현대차나 아니면 중진공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중기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차곡차곡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최 대표님이 사실 제 다음 질문 얘기하려고 했던 거 그냥 쓱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사실 뭐 이번 컴업 행사도 그렇지만 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의외로 그게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면 해외 진출할 때도 내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는 그 조력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사실 내가 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야 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분 이렇게 쭉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회사 다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실사라던가 협업을 쭉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굉장히 두 분 다 대표님들 뭐 당연히 적극적이신데 기본적으로 되게 잘 리스너신 것 같아요. 내부에나 클라이언트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이해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되게 빠르게 캐치하시고 또 그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해외 스타트업도 많이 투자하고 같이 비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필드에서 저희가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검토를 하면 늘 이제 해외에 유사한 스타트업들까지 다 같이 저희가 컴패리슨 맵을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검토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러니까 한국 스타트업에 분명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B2B라던가 이런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뭐 레질리언스, 제가 되게 쉽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전혀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 그걸 굉장히 잘하는 스타트업이 저는 한국 스타트업들이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합니다. 여기 좀 비교가 많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제가 생각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저희 어떤 이런 성향하고 좀 굉장히 닿아 있는 게 있고, 근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친구들은 조금 더 랭귀지라던가 이런 사업적 그 퍼포먼스 PR하는 거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죠. 훨씬 공격적이고. 근데 갖고 있는 어떤 에셋이라던가 이런 성향 같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시미러리티가 높고. 근데 이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게 있는데 너무 험불하지 않나. 가끔은 너무 험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어서 제가 좀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당연히 다른 대기업, 현대차를 포함한 이런 대기업들하고의 이런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좋았거나 나빴거나 그냥 솔직하게 뭐 어떤 건 도움이 됐고 어떤 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뭐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황 대표님 먼저. 네. 저희는 이제 SK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토요타 등 이제 세아까지 해서 그런 전략적 파트너분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많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부분보다 저희가 그들을 많이 알려고 공부하고 노력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끄시는 분들의 의사와 의지는 굉장히 높지만 사실 현업에 계신 분들의 도움이 그들의 니즈를 알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전략을 그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결실을 맺기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현업에 도움을 받아서 했을 때 대체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나 이런 계약의 형태로 뭔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볼라틸리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것들을 또 이용해서 롤링해서 더 성장하고 더 큰 파이낸싱 그 전략을 갖출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빌드업 되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과의 협업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유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켠에 분명히 이런 전략을 큰 기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단점은 당연히 큰 기업들은 돈이 많고 언제든지 우리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에 노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의지를 가지고 도움 주시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담당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명확히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걸 정보를 주고 지키고 보완하고 우리의 경쟁력과 가치를 지키는 것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었을 때 아름다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대기업의 집단도 결과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으신 거고요. 그 직원들의 니즈가 있으세요. 근데 그 직원들의 니즈에 맞게끔 저희가 먼저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작은 거 하나부터 용역 계약이라도, 예를 들면 제가 배터리 평가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필드에 돌아다니는 배터리를 측정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한테 측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드리고 지금 협업하고 있는 거는
택시 회사예요. 전기 택시 회사의 택시를 일정 마일리지별로 입고를 시키고요. 거기서 배터리를 떼서 평가를 해서 그 데이터 레포팅을 해서 현대차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현대차 연구원은 그걸 통해서 필드의 데이터를 얻고 실제 본인들이 개발했던 배터리의 지금 스테이트랑 실제 필드에서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들은 현대 대기업이 하기 어려운, 하지만 저희 같은 회사들은 그런 리소스를 투여해서 그렇게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면 그런 것들이 되게 효과적이었고, 그런 작은 용역 계약부터 시작을 한 이후에 좀 더 큰 용역 계약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배터리를 평가를 좀 더 1년 단위로 해달라, 뭐 2년 단위로 해달라라는 그런 용역 계약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배터리를 기존에는 자동차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A 모델인데 A 다시 모델로 좀 한번 변경해 보자,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하면서 같이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객의 니즈만 잘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대기업이더라도, 대기업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스타트업은 더 긴밀하고 빠르고 대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면서 충분히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대기업과 함께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이 강점이 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필해서 그거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적으로 현대차 쪽에서 같이 그런 업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미국 나가서 또 사실 저희 인원이 나가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긴밀하게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하게 대기업과 협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저는 되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이상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현대자동차 제로원에서는 어쨌든 국내 스타트업을 해외로 굉장히 잘 아웃바운드 시키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력은 당연히 기본으로 잘 갖추고 계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많은 애드밸류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